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알린 보도와 메르스 사태와의 비교 분석과 함께 코로나19 대처 방안까지 짚어준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 내가 본 DMB 시간 수학학습법이 고민이라는 시청자의 사연을 담은 수다학에 대해 살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에서는 미국 LA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을 다녀온 김혜은 기자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시민데스크 안보라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특정 지역을 지칭하며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들이 언론과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에 혼란을 만들어내는 매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시정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만큼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이 확인된 정보 전달과 서로를 배려한 표현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혁이 YTN 해설위원 실장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께서도 시민데스크 첫 출연이시죠. 아무래도 YTN 시청자의 물음에 좀 답을 주셔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좀 맡게 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YTN의 보도를 차분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를 통해서 YTN 전체가 더 나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도 역시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주를 이뤘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난주 YTN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뭐 총선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예년 같으면 총선 뉴스가 다 이제 뭐 도배질 될 텐데, 뭐 정치권의 분주한 움직임에 관심이 갔지만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 현안인 코로나19 관련 뉴스에 우선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고요. YTN은 그 특보 체제를 이어가면서 관련 뉴스를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잘 다뤘는데 약간 아쉬운 대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대표적인 예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쭙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살펴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우선 어떤 뉴스를 좀 잘한 뉴스로 꼽으셨는지요? 예, 저는 그 지난 2월 23일 방송된 죽으라고 방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이번 보도는 그 일상생활 시 주위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생활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그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이제 자가격리 조치가 되면서 장애인 센터를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됐는데 생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실상을 알렸는데요. 이런 중증 장애인들에 관한 그 감염병 대응 문제는 이미 5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정부 차원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바람에 전국의 중증 장애인들이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문제를 이번 보도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그런 어려운 처지를 널리 알리고 국가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힘, 영향력도 전반적으로 부족하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 실태를 정확히 전달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론의 관심과 역할이 다른 어떤 영역에서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보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생생히 전달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YTN이 앞으로도 이번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내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코로나19 대응 문제에 관해서 보다 지속적, 집중적인 보도를 이어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려운 분들을 더욱 세심히 살피는 보도 채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좀 먼저 닿았으면 하는 곳, 바로 사회적 약자일 텐데요. 김우준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한 정부 정책의 현실을 보도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이 비장애인에만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현실이죠. 혼자서는 물도 마실 수 없을 만큼 힘든 장애인분들에게 자가격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게 현실이죠.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인데요. 취재에 응해 주신 분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차라리 양성 판정을 받아서 병원으로 옮겨서 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김우준 기자의 이런 보도가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히고 또 정부로 하여금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 예. 면에서 저도 아주 긍정적인 뉴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차라리 양성 판정이 편하겠다는 절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승현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자라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예, 저는 지난 2월 26일에 방송된 감염 퇴원까지 평균 3주 자가 격리 해제 후에도 관찰 필요 보도를 자란 뉴스로 꼽았습니다. 예. 이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비교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 추세, 또 치료 기간 등에 관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 메르스 때와의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확산 추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코로나19의 특징과 또 이제 첫 사망자가 나온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그래프로 비교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메르스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고요. 예. 또 완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코로나19가 훨씬 더 길다라는 점을 알려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급격히 늘어난 확진자들이 언제 완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점, 이런 시점을 예상해 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이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사태를 끝내는데 힘을 모아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뉴스의 측면에서 보면 사태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 보도의 프레임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비추는가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단순 속보 경쟁에서 벗어나서 이번 보도와 같이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뉴스를 YTN에서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사태에 대한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보도, 과거 메르스 바이러스와 현재 코로나19를 좀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주의사항을 좀 면밀하게 다뤘는데요. 실장님, 이게 타사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YTN만의 특별한 보도인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는 어떻게 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 하지만 전달 방식이 아주 강력하죠.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빅데이터 분석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 자료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이런 상황에서 보도 자료나 이미 공개된 데이터 너머의 팩트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런 취지로 기존에 있던 자료를 서로 비교하고 다시 결합하고 다른 방식으로 분류해서 분석을 내놨죠. 국내 대표적인 감염병 유행 사례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스, 그리고 신종플루, 메르스 등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 기사에서는 2015년 메르스 사례와 지금의 코로나19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하지만 치명률은 높지 않다는 점, 또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발생을 하고 있지만 치료 기간이 좀 길다,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들의 치료 과정을 추산해 보면서 적어도 3월까지는 지금 같은 비상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기사를 통해서 시청자들께서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되겠다, 이런 대비 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기사 너머의 상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강혁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떤 뉴스가 아쉬우셨습니까? 예,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 지난 2월 25일 방송된 단독 보도였는데요. 예. 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그 타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해당국 국민들의 반발을 이야기한 다낭 격리 교민 20명 자물쇠로 잠근 병동서 감금 생활 보도를 꼽아봤습니다. 예. 이번 보도는 베트남 당국이 2월 24일 대구를 출발해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우리 국민 20명을 그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 쪽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병원 시설에 격리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 현장 모습을 담은 동영상, 그리고 격리된 우리 국민들과의 전화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예상 못한 베트남 당국의 강제 조처로 몹시 열악한 처지에 내몰린 우리 국민들의 실상을 신속하게 알려줬는데요. 초미의 현안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갑자기 맞닥뜨린 어려운 상황과 또 그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를 지닌 단독 보도였습니다. 예. 하지만 그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그 심각한 재난 상황에 관한 보도를 할 때는
불필요하게 시민들의 혐오나 적대심 같은 그런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집단 간의 원망이나 갈등 이런 걸 부추기게 되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할 텐데요. 예. 특히 그 뭐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이 그 격리 둘째 날 그 베트남 당국이 그 격리된 우리 국민들한테 그 아침 식사로 베트남식 샌드위치인 반미라는 거를 이제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이걸 그 사진이 같이 나오면서 그 우리 국민 인터뷰 중에서 우리 국민께서 빵 쪼가리 몇 개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이것이 이제 뉴스에 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그 방송에 나갔는데요. 사실 베트남인들 입장에서는 반미라는 게 아침 식사로 널리 즐겨 먹는 그 대표적인 음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멸적으로 이렇게 빵 쪼가리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그 베트남의 식생활 문화, 음식 문화 자체를 비하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베트남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그 이번 보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또 혐한 정석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예. 물론 이번에 격리를 당한 우리 국민들이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받은 처우에 분명히 부당한 대목이 있었고 또 그 베트남 분들이 이번 보도를 비판하고 하면서 그 막 주장하는 데는 좀 사실관계에 어긋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어찌됐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 중에 이 우리 국민의 그 격한 표현을 그 걸러내고 게이트키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국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문화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좀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워낙 코로나19가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교민의 표현에 좀 베트남이 격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YTN도 이슈의 중심에 있는데요. 이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YTN이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정말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베트남 분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YTN은 감정적인 불만과 표현이 담긴 인터뷰를 가감 없이 방송한 데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아무 증상 없는 한국인들이 이제 강제 격리된 사건이었죠. 예.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외교부에서 베트남 당국에 강력히 항의를 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격리 당하고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 YTN에 도움을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YTN은 이 소식을 접하고 이분들의 조속한 귀국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사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 다행히 보도가 나가고 당일 밤에 격리됐던 분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순기능이 곧바로 나온 것이죠. 예. 반대로 역기능도 있습니다. 베트남 분들을 자극해서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또 현지 교민이나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사를 작성할 때 특히 유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하지만 이런 외부 환경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정당한 보도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도 명확한 사실일 겁니다. 결국은 기사를 작성하는 모두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잘 살피고 절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보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설명 그리고 유념해야 할 부분까지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권님이 뽑아주신 아쉬운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아쉬우셨나요? 예, 저는 지난 2월 27일 방송된 새 마스크 없으면 오염 적은 본인 마스크 재사용 가능 보도를 아쉬운 뉴스로 꼽았는데요. 예. 지금 최근에 워낙 많은 분들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공장소 같은 경우에서는 안 쓰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 정도로 이 마스크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도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 그동안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마스크 재사용을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왜 재사용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을 거고 예. 또 그런 이유를 상세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을 텐데 단순하게 그런 보도만 입장만 얘기를 했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또 마스크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정부 관계자의 말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오염이 된 거냐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한 것이고 오염 정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도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 정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물론 뉴스의 역할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정부나 다른 단체들이 내놓은 입장에 대해서 또 그 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있었다면 시청자들이 각 입장에 대해서 좀 판단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시청자들의 판단을 도울 만한 최소한의 좀 정보가 누락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호한 점에 대한 근거 있는 설명도 곁들여달라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성 보도인 만큼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모호한 표현은 뭐 자칫 시청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입니다. 예. 이 기사 이후로 보건당국에서 다시 한번 마스크 재사용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지난 2월 27일 방송에 보도됐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저도 뭐 좀 혼란스럽고 실망을 했는데요.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 후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곳에서 걸어두어서 충분히 말린 뒤에는 내가 썼던 것이면 나는 뭐 재사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를 구할 수 없으면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예. 이 일을 받아 쓰는 언론에서도 이 마스크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자체적으로 한 뒤에 보도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국 이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는 하되 상세히 설명을 하되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의 입장, 답답한 국민들의 입장을 함께 기사에 담아내서 오히려 역으로 정부 측에 국민들의 불안, 답답함, 혼란스러움을 다시 한번 기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언론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는 당연히 그런 기사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보다 빠른 시간에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신속하게 보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수학학습법이 고민이라는 시청자의 사연으로 꾸며진 수다학을 살펴봅니다. 객관적인 학습 능력 검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사연자에게 꼭 맞는 수학학습법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학원도 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 학기를 앞두고 개학하는 날까지 가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수학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수다학에선 체계적인 학습을 해본 적이 없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사연을 통해 스스로 시간을 잘 활용하며 학습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무정할 거지? 이제 고등학생이 되건만 공부 걱정이라고는 없는 천하태평 성욱이. 걱정은 되죠. 성격이 느긋하고 긍정적인 반면 긴장감이 부족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걱정이 된다는 성욱이가 지난 방송의 주인공이었는데요. 방학을 맞은 성욱이의 일상생활과 수학 공부 모습을 관찰하면서 스튜디오의 진행자들과 패널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마침내 학원 숙제를 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와 함께 객관적 자료인 학습 능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성욱이에게 맞는 학습법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고학년을 위한 효과적인 시간 관리법으로 주요 과목과 독서 시간을 포함한 시간표를 작성하고 실천할 것을 권했습니다. 수학 공부 시간의 배분 방법,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맞춰 회전 학습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 습관을 잡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숙제가 아닌 다른 책을 또한 현재 펼쳐줍니다. 학원에 다니고 있지만 공부 습관이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 강의나 개인 지도 또는 친구들과의 그룹 지도를 통한 집중력 있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으로 바꿔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적당한 자극을 받고 습관 잡기 굉장히 좋죠. 개념서와 응용 문제집을 따로 공부하는 문제집 활용법 등도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3학년
무엇보다 성욱이 스스로 수학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장래 희망을 이루는 데 수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수학 공부에 고민이 많은 학생 사연에 공감하는 진행자와 개그맨 패널. 수학 공부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 패널들 간의 호흡도 잘 맞아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흐름도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모두가 집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기도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수다하게 지난 방송은 학습 습관을 비롯해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동기를 부여해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한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의 쾌거를 거둔 일인데요. 그 뜨거운 현장을 YTN 김혜은 기자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취재 후 뒷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주인공 김혜은 기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TN 문화부에서 영화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미국 LA에서 열렸던 아카데미 시상식 현장에서 역사적인 감동의 순간을 전한 보도 영상 먼저 보고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에 호명되는 순간 돌비극장 인근 가게마다 많은 사람이 TV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특히 더 가슴을 졸이면서 시상식을 지켜봤습니다. 어제 너무 떨려가지고 그 보는 내내 타고 나서 저희 정말 막 떨린다고 닭살 돋는다고.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의 새로운 시작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네, 아카데미 시상식 현장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당시 현장에서의 분위기 어땠나요? 네, 사실 저도 취재기자지만 당시 시상식장 안에는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주최 측에서 취재기자들은 아예 그 시상식장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저도 모니터를 통해서 당시 시상식 장면을 지켜봤는데 모니터 주변에 이제 외신 기자들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부분이 후보에 올랐을 때 많이 모여서 관람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기생충이 수상작으로 호명이 됐을 때 실제로 환호성을 지르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기생충이 총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는데 몇 개 이상 수상할 거다라는 걸 예상했나요? 한 3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국제장편영화상 같은 경우는 워낙 유력한 부문이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수상할 것이다 이렇게 점쳤고 기생충 각본이 워낙 훌륭하다는 평이 많았고 봉준호 감독도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각본상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감독상도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사실 작품상 부문은 예측을 좀 어려웠습니다. 그 장벽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수상을 해서 저희 취재진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 아카데미상의 수상작이 결정되는 그 과정이 일반 영화제와는 좀 다르다라고 알고 있어요. 미국 아카데미 오스카상은 이 아카데미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이 한 9,000명 정도 있습니다. 9,000명 가운데 이번에는 8,000명 정도가 투표를 통해서 그 수상작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회원들은 미국의 영화 감독이나 배우, 제작진들처럼 미국의 영화계에서 이거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가 이미 6개월 전부터 미국으로 건너가서 실제 오스카 캠페인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얼마 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봉준호 감독이 코피를 쏟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이 캠페인에 임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일반 그 선거와도 다름없이 정말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부 기자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떠셨어요? 사관왕 자체도 정말 대단하고 우리 한국 영화가 사실 1962년에 그 사랑반 손님과 어머니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노크를 한 이후에 매년 출품작을 내기는 했지만 사실 본상 후보에조차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그 문화부 기자들이 현재 취재를 결정했을 정도로 이건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중에서도 4개 부문 또 그중에서도 주요 부문의 상을 싹쓸이 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문화부 기자로서도 또 한국인으로서도 정말 큰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돌비극장에도 기생충 이 영화 이름이 새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돌비극장 어떤 곳이에요? 돌비극장은 원래 코닥극장으로 불리던 곳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유수의 뮤지션들이 뭐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훌륭한 뭐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를 진행하는 곳인데 그 할리우드 거리에 있는 대표적인 영화관이고 지난 2013년부터 이곳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면서 더욱 관광지 명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돌비극장에 기생충이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돌비극장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극장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이게 이제 레드카펫에서 시상식장으로 연결되는 곳인데 그 양옆으로 이런 기둥들이 있거든요. 그 기둥에 작품상을 수상한 그 작품들이 거기 새겨지게 되는데 그 1930년대 작품상부터 쭉 새겨져 있습니다. 기생충이 거기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최고의 작품으로 그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생충 제작 이모저모를 소개한 보도도 봤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시상식 당일 그 저녁에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 팀의 기자회견이 미리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한국 취재진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당시 현지 시간으로 오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고 한 2시간이 지나도록 봉준호 감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뭐 트로피에 이름을 새기고 있다. 또 배우들이나 관계자들이 봉준호 감독을 놓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워낙 그 시상식장에서 화제가 된 인물이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저희들이 엄청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다림은 좀 길었지만 그만큼 즐거운 기다림이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취재 후에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과 이제 한국 영화사의 새 역사를 쓰게 된 LA 현장에서의 정말 뜨거웠던 열기를 생생하게 좀 전달을 해주셨는데 또다시 좀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취재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김혜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뉴스를 보시면서 생기는 다양한 궁금증, 시민데스크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담당 취재 기자를 만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은 코로나19 보도에 있어 한국기자협회의 보도 준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근거 없는 혐오와 가짜뉴스라는 점을 명심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